자, 다음은요. 자본시장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님께서 밸류 프로그램 도입 1년 현주소와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고 계시고요. 이 연구위원님은 현재 한국 ESG 기준원, ESG 전문가, 자문위원단 자문위원, 한국회계정보학회 상임이사, 한국회계정책학회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작년에 금융위원장 그리고 재작년 2023년 한국거래소 이사장 표창까지 수상한 바 있는 자본시장 전문가라고 하십니다.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상호입니다. 오늘 밸류 프로그램 도입 1년 현주소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좀 발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작년 12월에 사실 국내 상장기업 저평가에 관한 고찰이라고 저희 원내에 계시는 공저자분들하고 발간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기반해서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좀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고서를 좀 참조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목차와 같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뭐 한국 증시가 PBR이 낮다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신 사실일 것 같고 정말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이 PBR이 낮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어떤 상징적인 용어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그 시장의 PBR이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고 또 일본도 보시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이제 같이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아까 신은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저PBR 현상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고 최근 들어서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일본과 한국이 이제 장기간 낮은 PBR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본시장 측면에서 좀 역동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저출생, 고령화, 어떤 인구 구조를 고민할 때 사실 일반 가계가 좀 적극적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 장수 리스크를 대비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많은 공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의 어떤 그 밸류 프로그램의 어떤 핵심 가치를 이제 벤치마크를 해서 유사한 어떤 그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유독 이 한국 시장의 어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혹평들이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일본은 밸류업인데 한국은 이제 밸리업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시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근에 뭐 한 2, 3년 동안 금융당국이 정말로 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떤 자본시장의 가치를 좀 이렇게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하나하나 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정책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들을 많이 제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한번 정말 궁금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정말 밸류업이 불가능할까? 한국 주식시장은 정말 국장에서는 밸류업이 좀 가능할 만한 어떤 그런 요소가 없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도 좀 답을 내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한국 주식시장에 만약에 밸류업이 가능하다면 또는 밸류업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밸류업을 해야 되겠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내리고 싶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한 방향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밸류 프로그램 도입 1년 현황을 좀 살펴보면 사실 명확할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서 밸류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좀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밸류 프로그램 참여 실적을 조금 살펴봤는데 2024년 중에 93개 기업이 밸류업 계획을 공시를 했고요. 공시한 주요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은 주주 환원 그리고 소통 강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주들과의 소통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시한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그 작년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 대비 얼마나 초과 성과를 기록했느냐를 좀 보면 뭐 시장에서의 반응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들이 좀 기본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기업이고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공시를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좀 좋은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한국 시장에서 밸류업이 가능한지를 좀 살펴보려면 저는 그 은행주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하기 직전에 이제 그 1개월 은행주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그냥 쉽게 말해서 은행주를 이제 바스켓으로 샀을 때 기대되는 배당 수익률이 연 배당 수익률이 거의 8%에 육박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은 이 당시에 이제 기준금리가 3.5%였기 때문에 좀 상당히 은행주의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높게 나타난 게 아닐까라고 많이들 그렇게 해석을 하실 텐데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딱 도입이 되고 나서 불과 한 6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이 은행주의 시가 배당률이 5%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파킹 통장에 넣어도 한 3% 중반대의 무위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디폴트 리스크가 적지만 그래도 위험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 주식에 은행주에 투자했을 때 내가 기대되는 얻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한 1% 중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 시가 배당률 5% 초반대에는 거의 이제 은행주의 주가가 내재 가치 범위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6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8%의 할인율에서 5% 초반의 할인율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은행이 두 가지를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은행은 이미 아주 장기간 동안 그 8%대의 ROE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현금 배당도 꾸준하게 이렇게 그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주주 친화적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라고 거버넌스적으로 개선의 어떤 신호를 보여줬을 때 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빠른 반응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면 한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밸류업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은행주 저평가 완화의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우리가 밸류업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는 그러면 한국의 지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비금융 기업들, 이 비금융 기업들의 상황은 어떠한가를 좀 살펴보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비금융 기업들이 충실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느냐, 그 다음에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을 충분히 신뢰성 있게 시장에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밸류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고 의미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살펴본 게 국내 비금융 기업의 어떤 저평가 양상을 좀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PBR을 한번 주요국 6개국을 이제 하나 통합을 해놓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한국 기업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PBR을 기록하고 있는 거는 그냥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은 이 PBR이 사실 뭐 사람들이 이 PBR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그냥 엄밀하게 보면은 시장이 평가한 주가, 시장 가치하고 회계상 인식되어 있는 장부 가치 그냥 그 차이만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냥 지표일 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계상 인식하고 있는 장부상 자산이 미래의 어떤 초과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다지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낮은 프라이스를 부여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정한 평가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PBR 이면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본질적인 이슈, 왜 PBR이 낮은지 또는 왜 PBR이 높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그 본질 가치를 살펴봐야 되는데 PBR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을 상당히 이제 놓친 채로 저희가 이제 겉도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까?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회계 쪽에서 어카운팅 밸류에이션 쪽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식이 있습니다. 이 순증관계라는 식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그 적용을 하면 PBR을 그냥 단순한 P와 B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순자산 가치, 그 다음에 잉여 현금 흐름 가치로 이제 환원이 되는 요 수익성과 주주 환원 측면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이제 쪼개서 볼 수 있는 식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제가 주요국 6개국에 대해서 산업 연도별로 이러한 순자산, 그 다음에 수익성, 주주환원으로 측정한 본질 가치 대비 시장 가치가 얼마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 또는 디스카운트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를 좀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정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이 한국에 있는 어떤 상장 기업을 우리가 디스카운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면 나스닥 기업에 그냥 이전 상장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전 상장을 시킨 당일날 바로 PBR이 1 이상으로 점프를 한다면 사실 그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건데 현실에서 이제 그러한 실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이제 그런 실험을 해봤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이 AVR, 그러니까 초과 시장 가치 비율로 좀 살펴봤을 때 PBR을 봤을 때와 달리 한국 시장의 AVR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 다음으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로 좀 도식화를 해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본질 가치 대비 시장 가치가 한 2.4%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도 보면은 프리미엄이 0.6%만큼 형성이 돼 있고, 요 0.6%만큼 형성돼 있는 프리미엄은 뭐 대만이나 영국이나 독일, 일본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라고 이제 제가 살펴봤는데,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2.4%의 시장 가치 측면에서 프리미엄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어떤 요인으로 작용한 기업은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기업입니다. 저희가 생각을 하더라도 굉장히 하이테크 기업이고 고부가 가치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는데, 한국 시장에서 이 프리미엄을 형성한 기업들이 어디냐를 살펴보면 아까 신현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은 기업들, 규모가 작은 기업들, 또 코스닥 시장에서 이익은 많이 내고 있진 않지만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때문에 사실 이 0.6%라는 수치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형성되어 있는 이 프리미엄이 본질적으로 굉장히 좀 속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사점은 국내 기업이 해외 증시로 이전 상장을 시키더라도 저 PBR 자체가 그렇게 빨리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낮은 PBR을 부여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분포들을 좀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미국 시장에 가면은 굉장히 높은 PBR을 형성하고 이렇게 될 장밋빛 미래만 보지만, 사실 미국 시장의 좌측 분포를 보면은 큰 폭으로 할인되어서 거래되는 기업들도 많다는 사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를 보면 사양 산업이라든지 주주 환원이 인색하다든지 또는 이제 수익성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본질 가치 대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박한 그런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 자체가 그렇게 어떤 디스카운트가 정말 만연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좀 장기 시계열로 좀 보더라도 PBR 자체만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디스카운트와 밸류업을 좀 논하기에는 적절한 지표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들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좀 정답지를 좀 미리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주요 6개국에서 굉장히 높은 어떤 시장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결정 요인이 뭐냐를 좀 살펴봤을 때, 일단은 높은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 AVR을 높은 수준의 AVR을 달성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높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용 자본, 부채와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또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높은 AVR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 집약적인 어떤 사업 구조를 영위하기보다는 무형 자산에 기반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 특성을 가진 기업들이 AVR이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회계 정보 품질, 그다음에 효과적인 조세 전략, 이런 요인들도 AVR을 높게 형성하는 어떤 정답으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적인 밸류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순자산도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해야 되고
그 이전에 수익성도 제고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선행되고 난 다음에 기업의 어떤 수명 주기에 맞게 적절한 주주 환원 정책도 수립해야 된다. 이런 교과서적인 답을 실증 결과가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주주 환원 측면에 대해서 더 살펴봤을 때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금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의 기업 가치 제고 효과는 성숙기에 마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사업에서 높은 마진을 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배당을 통한 주주 환원이 기업 가치를 저해하고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 기회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이 좀 창출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한국 시장에서 그러면은 밸류업은 너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한국 시장에서 저는 밸류업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또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침에 타일을 고를 때도 이렇게 붉은색 타일을 골랐습니다. 제가 이제 살펴봤던 거는 한국 시장이 정말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이 10년 동안을 본 거거든요. 이게 2014년이지만 이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한 거고요. 2023년이지만 요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을 누적한 겁니다. 이렇게 누적을 해서 봤을 때 이 10년 동안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에 얻은 그 주식 수익률 보다 그 한국은행의 364일물 무위험 채권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가 절반 이상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고 위험한 주식인데 거기 한국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보다 평균적으로는 이 한국은행 채권 또는 국채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 2년의 성과가 아니라 10년의 성과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어떤 수익률은 정말로 상장 기업으로서 적격한 자본 효율성을 보여주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을 보이는 기업들을 제가 이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이 시가총액 규모별로 이렇게 좀 잘라봤을 때 여기서 대규모는 상위 30%고 중규모는 중위 40%, 소규모는 하위 30%입니다. 그랬을 때 이 대규모 기업의 한 75%는 10년 동안 장기 주식 수익률 대비 ROE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75%는 과거 10년 동안 달성했던 ROE 성과가 주식 수익률보다 높았고 39%는 그 격차가 연평균 10% 이상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무위험 채권 수익률보다 저조해가지고 굉장히 저조한 주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때 ROE가 쌓였던 거를 보면 이 저조한 주가 수익률을 좀 보전할 정도의 펀더멘털은 좀 갖추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좀 효율적인 어떤 자본의 재배치 이들을 한번 고민해 봤더라면 지금 요 기업들 이제 장기 주식 수익률 대비 ROE가 높은 기업들의 지금 현재 PBR이 합산 PBR이 한 0.88이고 이런 기업들이 시총의 한 70%를 차지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런 기업들은 좀 단기간에도 어떻게 밸류업의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한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금융 위기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산업 구조적으로 이제 재무적 안정성을 좀 유지할 만한 그런 의사결정을 좀에 방점을 둘 만한 이유들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는 좀 우리가 기초 여건이 견고한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효율적인 자본 배분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이 무위험 채권 수익률보다 좀 저조한 주식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는 본질적으로 기초 체력이 저하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밸류업 정책을 좀 논할 때는 이런 기업들의 체질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이 전방위적으로 사실 산업적인 정책까지도 좀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제적인 어떤 보완은 정말로 국소적으로
장기간 해소되지 않는 어떤 극심한 저평가 문제, 특히 이제 제가 좀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 거는 일부 자산주의 어떤 심각한 저평가 현상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법제적으로 보완해서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밸류업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사실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논하고 밸류업 정책이 어느 정도 숙성이 됐다라고 보는 시점은 내 자식에게, 내 자녀에게 S&P 500 지수가 아니라 코스피 지수를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올 때까지 저희가 좀 끊임없이 좀 노력을 하고 이런 행사들도 좀 많이 하고 이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